어머님 아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셨죠? 저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중개인분이 왜 별말 안 했잖아. 어머님 아까 이 돈으로는 이런 데 밖에 못 산다라는 말 못 들으셨어요? 그건 저를 아니 저희를 무시한 거예요. 돈 없으니까 이런 데에서나 살라고요. 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아가, 근데 그 말은 사실이잖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정도가 전부고 이런 데서 사는 게 또 뭐가 어때서 그래. 돈 없어서 전세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방 한 칸 원룸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제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산단 말이에요. 제 주변엔 전세로 사는 애도 방 한 칸에 사는 애도 없어요. 네 친구들이 누군진 모르지만 잘 사나 보네.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니. 너하고 찬호도 나중에 돈 잘 모아서 그런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니. 어머님 좀 더 도움 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쓰시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우리도 이게 한계란다. 최대한 줄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야. 이미 식장 비용하고 혼수 사는 것도 다 우리가 도와줬잖니. 저하고 찬호 씨가 무시당하면서 살길 원하시는 거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찬호 씨랑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예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더 좋은 집을 사달라며 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명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69살 최명자라고 합니다. 평소에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다 쓰게 되네요. 저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일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인생 살면서 겪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보통 인문계를 나오고 대학교도 중간 정도의 평범한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2년 뒤 군인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같은 대학에서 미팅을 했다가 만났던 오빠였는데 ROTC 장교로 군대를 갔다가 그대로 말뚝을 박은 타입이었죠. 저보다 4살 많았고 군인과 참 어울리는 우직한 남자였죠. 안 좋았던 점이 있다면 남편의 일 때문에 몇 년마다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거였어요. 전방 쪽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지방에서 산 적도 있었죠. 보통 라인을 잘 타면 서울이나 경기 쪽에 계속 머문다고 들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 못했었나 봐요. 그래도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제가 28살이 되던 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원래 아이를 가질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아이를 가지자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까지 와서 지내는 게 미안했나 봐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이 없거든요.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편이라 괜찮았는데 아이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덜 심심할 테니까요. 그래서 큰 마음의 준비 없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낳고 보니 정말 엄마가 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요. 책임감도 생기고 이 아들을 꼭 내가 잘 키우고 말겠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꼭 지켜주고 싶었죠. 그만큼 저에겐 제 아들이 소중했어요. 아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요. 자고 일어나면 키가 자라 있었고 금방 초등학교, 중학교를 진학했죠. 아들은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잘 자라주었어요. 이사를 많이 다녀서 불평불만이 있을만 했지만 단 한 번도 저와 남편에게 대든 적이 없었죠. 하지만 반대로 너무 착한 성격이 탓이었죠.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손해보는 역할이었어요. 누굴 닮은 건지 항상 남의 말을 잘 믿고 잘 속았죠. 학창 시절 때는 친구가 집이 어렵다고 매번 자기 용돈을 주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그 친구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도 아들은 빙긋 웃어버리곤 했죠. 저는 그런 아들이 참 걱정되었어요. 나중에 커서도 사기를 당할까 봐요. 남편도 이런 아들이 걱정되었나 본지 남자답게 키우려고 했어요. 달래도 보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천성이 그런지 바뀌지 않더군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 서울로 보내던 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회는 너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험하고 힘들지 몰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남을 조금은 의심하고 떨어져서 봐야 할 때도 있는 거야. 나는 너의 착한 성품이 너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도 큰일 없이 잘 자라왔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사람들 말은 다 의심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어머니 주름 더 많아지면 어떡해요? 그래, 알겠다. 난 너를 믿어. 달콤한 말로 너를 홀리는 사람들은 꼭 멀리하거라. 네, 어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렇게 아들은 저를 안심시키고 서울로 갔죠. 믿겠다고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죠. 말은 저렇게 했어도 또 속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은 제가 잘 아니깐요. 제 아들 곁에 나쁜 사람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제 아들 주위엔 좋은 사람들만 있었죠. 몇몇 친구는 제 아들의 성격을 알고 저 대신 저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더군요. 제 아들도 그 친구들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고요. 나쁜 일이나 나쁜 사람들이 제 아들 곁에 오면 친구들이 잘 판단을 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었다고 했어요. 아들도 그들을 믿었기에 말을 들었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진 거죠. 한 번은 그 친구들을 데리고 먼 지방까지 와서 제가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 주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죠. 고맙다. 애들아,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알다시피 우리 찬호가 너무 착해 빠져서 세상 물정 모르잖니. 너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찬호 허튼 짓 안 당하게 옆에서 잘 있어 줄게요. 그래, 너무 고맙구나. 많이들 먹어라. 아들은 몇 번 연애를 했던 것 같았어요.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연애 사실을 저와 남편에게 속이지 않았고 헤어졌을 때도 연락을 주었어요. 만났던 분들도 귀엽고 괜찮은 아가씨들이라고 들었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더 공부를 했고 졸업 후에는 큰 대기업 연구소 직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석사 학위를 따서 그런지 취업이 어렵진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시기쯤 제 남편은 전역을 했어요. 꽤나 빠른 전역이었죠. 좀 더 있을 순 있었겠지만 남편은 더 이상 진급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곤 지금 사는 부천에 올라와서 작은 마트를 하나 차렸어요. 저도 남편의 일을 도왔고 생각보다 마트가 잘 되었어요. 자리를 잘 잡았거든요. 점점 마트는 커졌고 몇 년 만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마트가 되었어요. 주변에 대형 마트가 없는 점도 저희에겐 행운이었죠. 아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별 다른 소식이 없어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쁘시죠? 똑같지 뭐. 너는 어떠냐? 보내준 반찬은 아직 있고. 네,
너무 많이 주셔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니? 평소엔 바쁘다고 전화도 못 하던 애가. 사실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요. 여자, 너 여자친구 있었니? 왜 말 안 했어? 미안해요, 어머니. 이번에 만난 여자친구는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지하게 만난다고 얘기하고 다녔다가 헤어지면 좀 그럴까 봐서요. 얼마나 만났는데? 지금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요, 결혼하고 싶어요. 만나자마자 느낌이 빡 왔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3개월은 너무 짧지 않니? 사람을 알려면 적어도 1년은 같이 지내봐야 하는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건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짧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잘 살고들 있고요. 그렇구나. 그래,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는 상관없다. 너희 둘이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고마워요. 어머니, 조만간 제가 데리고 갈게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너가 선택한 아이니깐. 우린 항상 너를 축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렴. 네, 어머니.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기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이었어요. 정말 좋은 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사람을 잘 볼 줄 모르고 사람 말도 잘 믿으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거기다 아들이 이렇게 일을 급히 추진하는 애가 아닌데 이렇게 빠르게 뭔가를 정하는 거라면 누군가 옆에서 부추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만약 데려오는 아이가 별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됐어요. 남편은 누구든 축복해 주자고 말했고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엄마 마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은 직원들에게 마트를 맡기고 동네에서 가장 좋은 횟집을 예약했죠. 저는 가기 전 마음을 다 잡고 누구든 이뻐해주고 칭찬만 하자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깐요. 하지만 그 다짐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처음 보는 만남 때부터 그 아이는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었어요. 일단 약속에 30분이나 늦었는데도 사과는커녕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먼 길 왔으니 늦은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입은 옷부터 가방까지 모두 명품이었죠. 귀걸이와 반지도 반짝반짝했고 보기에는 수수하다기보다는 외향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강수연이라고 해요. 그래, 수지양.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그럼요, 어머니. 저도 친구같이 편한 사이가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친구 같은 사이라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처음 만났을 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수지야. 찬호랑 만난 지 3개월 지났다고 들었는데 수지도 찬호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같고. 물론이죠. 3개월이든 3년이든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자고 졸랐는걸요. 역시나였죠. 그 아이가 찬호에게 결혼하자고 압박을 주지 않았다면 아들은 절대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확정할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을 너무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그건 좋아 보였죠. 수지는 무슨 일 하고 있니? 저요? 원래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일은 왜 안 하고 있니? 어차피 찬호 씨가 돈을 많이 버니까 저는 내조에 힘쓰려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거든요. 찬호 씨도 그러라고 했고요. 맞지? 맞아요, 어머니. 돈은 내가 벌어오면 되니깐요. 사실 제가 느낌이 안 좋았던 건 그때부터였어요. 물론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왠지 그녀의 명품 범벅이 된 모습을 보니 왠지 아들이 벌어온 돈을 흥청망청 쓸 것 같아서였어요. 저는 저의 느낌이 틀리길 바랬죠.
그래. 너희 둘이 합의를 한 거면 문제 없지. 어떻게 만나게 됐니?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카페에 찬호 씨가 손님으로 왔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번호를 물어본 거 있죠? 맞아, 그때 정말 웃겼어. 너가 갑작스레 와서 번호를 물어봤잖아. 나 진짜 당황했어. 보통 남자가 먼저 번호를 물어보지, 여자가 물어보지는 않잖아. 뭐 사랑의 방향이 따로 있나? 좋으면 물어보는 거지. 네 말이 맞아, 나는 이런 너가 좋아. 아들은 굉장히 그 아이에게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아이가 하자는 대로 전부 하는 것 같았죠. 그 아이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는데도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천천히 마시엄. 그러다 취하겠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 술 잘 마시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도 얼른 드세요. 이런 날은 취해야죠. 남편은 불편한지 계속해서 헛기침을 하더군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저희 부모님이요?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소식을 모르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세요. 가게. 무슨 가게? 작은 술집인데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불편하다면 미안하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 처음 만났는데 너무 질문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시더라도 이제 만날 날이 많으니깐 조금 참아주세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질문만 했지. 어서 먹자. 식은땀이 나더군요. 예비 며느리를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비 며느리에게 창피를 당하다니요. 너무 부끄러워 당장 어디론가 숨고 싶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느낌이 든 건 불안함이었어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수부터 집까지 모두 저희가 감당해야 할 것 같더군요. 남편은 상 밑으로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은 끝이 났죠. 그렇게 아들의 결혼은 초고속으로 진행되었어요. 상견례는 따로 하지 않았죠. 아들의 말로는 그 여자아이가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상관없다며 넘어갔죠.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결혼식장도 가장 빠르게 예약이 가능한 곳으로 잡았고, 혼수도 미리 다 알아보았더군요. 물론 전부 아들과 저희 부부의 돈으로요. 그 아이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둘이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죠. 저와 남편은 물심양면으로 그들의 결혼을 도왔죠. 우리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아들의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는 못 해주겠지만, 그래도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어떻게든 마련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한사코 거절하던 아이였거든요. 어머니 집은 꼭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집을 고민하는 이유가 있니? 전세로 시작해도 되잖아. 안 돼요. 전세는 무조건 집을 사야 해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전세로 살면 바보죠. 지금 사놓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제가 지금 모아둔 돈이 없어서 꼭 좀 부탁드려요. 모아둔 돈이 없다고. 지금 직장을 다닌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그 돈은 다 어딨니? 다 썼죠. 저 아직 젊잖아요. 여행 다니고 즐기는데 썼어요. 결혼하고 모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꼭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캐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집은 해주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을 알아보라고 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수연이랑 집 좀 보러 다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같이 다녀줄 수가 없네요. 수연이는 혼자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미안해서요. 어머니가 이사 많이 다녀보셔서 집 보는 건 잘하시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선뜻 알겠다고 대답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승낙을 했습니다. 아들 집이니까 제가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배려해줘서 일도 빠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집을 보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역 앞에서 보자고 했는데
약속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오질 않았더군요. 역시나 사과는 하지 않더군요. 저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집을 보러 다니는 좋은 날 화를 내면 안 되니 참았습니다. 근데 그때 며느리가 끼고 있는 반지와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의 시계였죠. 수지야, 그 반지랑 시계는 못 보던 건데 뭐니? 아, 이거요? 찬호 씨가 예물로 준 거예요. 너무 이쁘죠, 어머님? 찬호가 사준 거라고. 얼마짜린데? 반지는 1,000만 원이고 시계는 2천만 원 정도 할걸요? 뭐, 그렇게 비싼 걸. 찬호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걸 사주니? 에이, 어머니, 인생에 한 번뿐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찬호 씨가 먼저 사준 걸요? 너는 찬호에게 뭘 줬니? 저요? 저는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비싼 패딩 하나 사줬어요. 나중에 오면 보세요. 진짜 잘 어울려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분명 저에게 돈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저 아이에게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반지와 시계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명품으로 뒤덮여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말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요. 너무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거 아니니? 벌써부터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저금은 언제 하려고 그래? 에이, 어머니, 이것도 투자예요, 투자? 이 가방 보이시죠? 이것도 최근에 산 건데 진짜 싸게 샀어요. 조금 지나면 다 품절돼서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그럼 몇 년 뒤에 되팔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찬호 씨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안 그래요? 그래도 사정에 맞췄어야지. 너가 버는 게 아니라 찬호가 버는 거잖니. 에이, 어머님, 이제 부부가 되면 하나인데요. 제 돈이 찬호 씨 돈이고 찬호 씨 돈이 제 돈인 거죠. 그리고 찬호 씨는 경제관념이 떨어져서 제가 경제권을 가지기로 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희 돈 잘 모아서 부자 될게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경제권을 가지면 제 아들은 쥐꼬리만큼 용돈을 받아 쓸 거고, 예비 며느리는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 다 사고 즐길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불안한 예감은 점점 맞아가고 있었죠. 점점 결혼을 허락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키기엔 늦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도 안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집을 보러 갔죠. 우리는 미리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했고, 부동산 중개인도 시간에 맞춰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에 도착을 했고, 나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3층이었지만 남향이었고, 크기도 신혼부부가 살기 적당한 크기였어요. 부동산 중개인도 그 집이 좋다며 저희에게 마구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집 없어요. 신혼부부 살기에는 딱 좋죠. 햇빛 좋지. 역 가깝지. 주차 공간 넓지. 이 아파트에서 딱 하나 남았어요. 이번 기회 놓치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나도 좋은 것 같은데 넌 어떠니?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년은 되어 보이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벌레도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앞에 보니까 가로등도 오래돼서 너무 어둡고요. 저는 밝은데 아니면 무서워서 잘 못 살아요. 다른 데 가요, 어머님. 저와 부동산 중개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거기 사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인데 살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보러 갔죠. 그 곳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보다는 좁았지만 그래도 아담하고 이쁜 집이었죠. 전 집과 다르게 준신축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예비 며느리는 여기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좁잖아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기 돌아다닐 곳도 없겠어요. 옷방도 만들어야 하는데 방도 2개밖에 없고요.
여기도 안 되겠어요. 다른 곳 보러 가요. 결국 우리는 오늘 보기로 한 마지막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의외였어요. 마지막 집이 제일 좋았거든요. 크기도 보았던 두 집보다 넓었고 준신축이었어요. 이거라면 분명 예비 며느리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여기는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여기도 안 되겠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없네요. 이번엔 뭐가 문제니 애야. 여기는 아까 두 집보다 넓고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베란다 보세요. 베란다가 왜? 풍경 보시라고요. 앞이 바로 아파트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집에 들어왔을 때 가리는 것 없이 쫙 펼쳐져야죠. 집 올 때마다 갑갑해서 여기서는 못 살아요. 이해하시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턱 막혔어요. 부동산 중개인도 어이가 없는 듯 했죠. 예비 며느리는 다른 집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구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말한 가격으로는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며 거절했죠. 예비 며느리는 그 말에 짜증을 내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나가는 예비 며느리를 따라갔죠. 근데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구석에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죠. 그래서 예비 며느리한테 가서 왜 우냐고 물었어요. 아가, 갑자기 왜 우는 거야? 어머님, 아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셨죠? 저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중개인분이 왜? 별말 안 했잖아. 어머님, 아까 이 돈으로는 이런 데 밖에 못 산다라는 말 못 들으셨어요? 그건 저희를 무시한 거예요. 돈 없으니까 이런 데에서나 살라고요. 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아가, 근데 그 말은 사실이잖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정도가 전부고 이런 데서 사는 게 또 뭐가 어때서 그래. 돈 없어서 전세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방 한 칸 원룸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제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산단 말이에요. 제 주변엔 전세로 사는 애도 방 한 칸에 사는 애도 없어요. 네 친구들이 누군진 모르지만 잘 사나 보네.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니. 너하고 찬호도 나중에 돈 잘 모아서 그런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니. 어머님, 좀 더 도움 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쓰시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우리도 이게 한계란다. 최대한 줄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야. 이미 식장 비용하고 혼수 사는 것도 다 우리가 도와줬잖니. 저하고 찬호 씨가 무시당하면서 살길 원하시는 거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찬호 씨랑 얘기해 볼게요. 예비 며느리는 그 말을 하고는 벌떡 일어서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결국 저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간신히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고 그 아이는 택시를 타고 간다며 휴대폰으로 택시를 잡았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었죠. 당장 가서 소리라도 크게 질러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아까 그 아이가 찬호에게 가서 말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죠.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아이를 달래주려고 했어요. 차라리 저와 말하는 게 저는 더 안심이 되었죠.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에게 가서 이상한 말이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는 역 근처 전봇대에 기대서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아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지 예비 며느리는 전혀 모르더군요. 저는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통화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통화 내용이더군요. 아니, 진짜 어이없는 거 있지?
그 작은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진짜 실망했지 뭐야. 부천에서 크게 마트 한다고 해서 돈 좀 더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 거기서 살 거냐고? 미쳤냐? 더 졸라봐야지. 아까 보니까 시어머니도 아들을 끔찍하게 아껴서 내가 좀만 더 이야기하면 돈 더 쓰실 것 같아. 나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써야지. 안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꼬시고 교육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 이젠 거의 내 말이면 척척이야. 얼마나 순진한 줄 아냐? 나를 진짜 좋아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뻑 간다니까. 시어머니? 시어머니도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어쨌든 나 이제 곧 택시 오니까 끊어. 이제 나도 취직 성공했다. 지긋지긋한 인생 이제 피게 생겼네.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정도가 어디야.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으면 됐지. 그 아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통화 처음부터 그 전화를 몰래 녹음을 했죠. 저는 이게 정말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인지 헷갈리더군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서 몸을 휘청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죠. 예비 며느리는 도착한 택시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어폰을 끼고 그 통화 내용을 다시 들으니 현실이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분명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닌 단지 일을 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통화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아들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될 거였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죠. 며느리가 생각 없이 친구에게 자랑하기 위해 말한 말이라고 생각하고도 싶었고, 나만 알고 남편과 아들이 모른다면 잘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태풍의 눈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내가 들은 이 말을 불러올 파장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결국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때 들은 말들이 저를 괴롭혔고,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결국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물론 녹음한 음성도 들려주었고요. 남편의 반응은 저와 같았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더군요. 제가 말리지 않았으면 뭐라도 하나 부실 기세였죠. 남편은 그 녹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장 파혼시켜버려야지. 이미 식장도 잡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말했는데도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을 구렁텅이로 밀 순 없잖아. 당장 아들한테 말해서 취소해. 당신이 안 하면 내가 알 거야. 저는 그런 남편을 말렸고 제가 아들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했다가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불렀어요. 어머니 오늘은 바쁜데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다. 전화로 하시면 되잖아요. 전화로 말할 문제가 아니야. 너의 인생이 달린 문제란다. 뭐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세요? 알겠어요. 근데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들은 저녁 늦게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일에 시달렸는지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그냥 전화로 하시지. 여기 앉아봐라. 우리가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다. 너 지금까지 모아둔 돈 다 어디다 썼니? 그걸 갑자기 왜요? 그냥 제가 즐기는데 썼다니까요.
너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니? 너 수연이 명품백 사주고 다이아 반지 사주고 비싼 시계까지 사준 거 다 알고 말하는 거다. 어머니, 그건 다 제가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놈이랑 결혼해 주는데 제가 고마워서요. 네가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그 애가 훨씬 부족하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수연이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걔가 얼마나 현명한데요. 그런 애가 저만 좋아해 준다는데 저도 표현을 해야죠. 그럼 이거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 저는 아까 녹음한 소리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들은 유심히 그 소리를 들었죠. 저와 남편은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아들은 유심히 몇 번이나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았죠. 아들의 반응은 저희의 예상과 전혀 달랐죠. 아들은 살짝 웃더니 그 상황을 부정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수연이 맞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목소리도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저 어머니 아버지가 수연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아는 수연이는 절대 이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도 믿고 싶지 않다. 우리가 왜 이런 짓까지 하겠니? 우리는 너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단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받아들이려고 했어. 하지만 이건 정말 사실이란다. 믿어주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크게 달라질 것 없을 거예요. 이번 일은 수연이한테 말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이렇게 저희 둘 사이 이간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 설득했지만 아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계속 상황을 부정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였고 생각보다 선명하게 들렸는데도 말이에요. 남편은 답답한지 자리를 떠서 담배를 피우러 가더군요. 아들은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저희 집을 떠났고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군요. 이렇게까지 부정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일단은 넘어가자고 얘기했죠. 저는 다른 방책을 세워야 했어요. 아들을 이대로 예비 며느리와 결혼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저는 하루 정도 생각한 뒤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너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연락했다. 우리가 좀 더 돈을 마련해 볼 테니 이번 주 주말에 같이 집을 보러 가자. 부동산에는 내가 이야기해 볼게. 정말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건 어머님밖에 없어요. 이번 주 주말 시간 다 빼놓을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가증스러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연기 학교에서 연기라도 배운 듯 했죠.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만나기로 한 부동산 앞에서 예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역시나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죠. 근데 택시 타고 올 줄 알았던 며느리가 차를 타고 오더니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이게 무슨 차니? 이번 주에 뽑았어요. 어머니 어때요? 이쁘죠? 찬호 씨 말고는 어머니가 차에 타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얼른 타세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에이, 어머니. 이거 그렇게 비싼 차 아니에요. 할부로 했어요. 이것도 찬호 돈으로 한 거니? 어머님 또 그러신다. 저는 괜찮다 했는데 찬호 씨가 저 걸어 다니는 게 보기 힘들다고 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착해 빠진 아들이 이 아이에게 꼼짝없이 잡혀 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당장 내리라고 해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경이었습니다만 참았습니다. 나중을 위해서요. 그렇게 저와 예비 며느리는 집을 보러 갔죠. 처음으로 본 집은 제가 일부러 부동산 중개인에게 안 좋은 집을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첫 번째 집을 보더니 짜증을 내더군요. 아저씨 이런 데를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저 이미 다 알아보고 왔어요.
이 집이면 저번 그 집들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 돈 있으니까 더 좋은데 보여달라고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불만을 마구 표출한 다음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 다음 보러 간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집이었죠. 며느리는 또 불만이 가득한 채로 안 좋은 점을 지적했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집은 이전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죠. 평수도 넓었고 신축에다가 고층의 풍경까지 좋았죠. 예비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기 집을 찾은 듯 기뻐하더군요.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여기 어떠세요? 딱 저희 집이죠?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 아이가 전화하는 모습을 포착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앞에 두 집을 일부러 안 좋은 집을 보여줘서 누군가한테 전화할 거리를 주어야 했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예비 며느리는 분명 시간을 주면 누군가에게 전화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미리 말을 해놓았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죠. 아가, 너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미안한데 내가 사장님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렴. 예비 며느리는 집 구경하는 데 빠져서 절 보지도 않고 다녀오라고 했죠.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자리를 뜨는 척 했습니다. 일부러 나가는 문 소리와 도어락 소리를 들리게 한 다음 다시 몰래 들어왔죠. 역시나 며느리는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녹음을 하면 또 아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녀에게 들키지 않게 벽에 바짝 붙어서 촬영했죠. 나 오늘 드디어 집 계약한다. 대박이지? 진짜 아까 이상한 집 보여줬을 때는 짜증 제대로더라고. 말 진짜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집이 좋아서 참았다. 드디어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 시어머니가 나 의심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들이랑 똑같더라고. 내가 말을 진짜 잘하나 봐. 뭐? 미쳤어? 결혼하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지. 거의 남처럼 살 거야. 왠지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잔소리할 것 같아. 우리 엄마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저와 아들을 욕보이는 말들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촬영을 마치고 다녀온 척을 한 뒤 그 자리를 떠났죠. 그리곤 집에 와서 바로 아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보여주었고요. 그날 밤 아들은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랐죠. 단호한 표정이었지만 미안한 표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마음을 정한 듯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사실 어머니가 저번에 음성 들려주셨을 때도 이상한 건 느끼고 있었지만 계속 부정하고 싶었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수연이가 옛날엔 저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요새는 계속 뭐 사달라고 조르고 명령만 하더라고요. 가끔은 헤어질 거라 협박도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저만 시키고요.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는 수연이 같지 않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술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죠. 아들이 조금 진정이 된 후에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어머니 아버지만 괜찮으시면 당장 파혼하고 싶어요. 괜찮으신가요? 우리는 언제나 너의 뜻을 따를 거야. 너가 편한 대로 하렴. 다만 우리는 항상 너의 편이라는 것만 알아둬. 감사합니다, 어머니. 파혼 과정이 조금 복잡할 텐데 괜찮겠니? 네, 그럼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미 어머니 아버지 지인분들에게 다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더 죄송하죠. 우리는 괜찮다. 전화 몇 통만 하면 되는데 뭘. 잘 결정했다. 이렇게 평생 이용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정이야.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끝내고 며느리를 불러 그 자리에서 바로 파혼하자고 협의를 했어요. 그 영상을 보여주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아파트 계약 이야기를 하자며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귀찮은 티를 내며 카페에 나타났죠. 저는 예비 며느리가 앉자마자 그녀에게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적잖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녀가 다 듣자마자 저는 바로 선수를 쳤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었다. 너가 이런 애란 걸. 그리고 이 영상은 이미 찬호도 다 봤어. 할 말 있니? 예비 며느리는 갑자기 팔짱을 끼더니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언제 찍으신 거예요? 진짜 무섭네요. 이거 몰카잖아요. 범죄인 거 모르세요? 제가 이거 신고하면 어머니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해라. 신고해. 그깟 감옥 다녀오면 되지. 난 너가 우리 아들과 헤어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너 변호사 비용은 있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찬호 씨가 이걸 봤다고 저랑 헤어질까요? 뭐라고? 찬호 씨는 저랑 절대 못 헤어져요. 저를 진짜로 사랑하거든요. 너 내가 이거 인터넷에 다 뿌리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뿌리지 못하실걸요? 그럼 진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뿌리려면 뿌리세요.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 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거 몇 달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만약 찬호 씨가 나 용서하면 두 분하고 사이 완전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길 원하세요? 뭐 이런 뻔뻔한 애가 다 있어.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그러니깐요.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칠게요. 우리 좋았잖아요, 어머님.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면 다시 사이 좋은 고부 관계로 남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소름 끼치니깐 넌 벌을 받아야 해.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아들은 근처에 있다가 바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그 아이에게 파혼하자고 얘기를 했죠. 나 이제 눈을 뜬 것 같아. 내가 왜 너 같은 애랑 결혼을 생각했을까? 정말 후회된다. 그리고 너 지금까지 내가 해줬던 거 다 내놔. 차 키는 내가 챙겼고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반지랑 시계랑 명품 백이랑 다 내놔. 아니다, 너 수고 덜어주는 겸 내가 다 가져갈게. 지금 같이 사는 집은 부동산에 내놨어. 어차피 너 짐은 옷밖에 없으니까 밖에다 둘게. 그거 가지고 당장 나가. 비밀번호는 바꿨으니까 들어갈 생각하지도 말고. 대신 위약금 같은 건 다 내가 낼게. 이걸로 끝이고 다신 보지 말자. 그 얘기를 들은 예비 며느리는 갑자기 저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어쩜 이렇게 태도가 동전 뒤집듯이 바뀌는지 기가 찼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이 좀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아들은 단호하게 그녀를 뿌리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번져서 그렇게 추레할 수가 없더군요. 너무나 통쾌했어요. 저와 아들은 곧바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옷과 물건들을 정리했고 집 밖에다 두었죠. 물론 문은 걸어 잠그고요. 그녀는 정말 끈질겼습니다. 며칠 내내 저와 아들에게 미안하단 문자와 전화를 했죠. 저와 아들은 결국 그녀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곤 저와 남편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파혼 이야기를 전했죠.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죠. 아들은 저와 남편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이렇게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둔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괜찮다. 아들아,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연기를 잘하면 나라도 속을 거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니 됐다. 이제 나빴던 과거는 잊고 좋은 일만 있을 미래를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아들은 그제서야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은 듯 저희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근데 어이없는 건 몇 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일하고 있는 마트에 누군가 찾아온 것이었죠. 바로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였죠. 굉장히 오만불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화장을 짙게 한 채로 담배를 피더군요. 굉장히 비호감이었어요. 마치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았죠. 그 사람은 저희에게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딸은 결혼한다고 일도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딸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얻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군요. 저희는 결국 경찰을 불러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참 무력해 보이더군요. 그 여자는 며칠 내내 저희를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저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경찰을 통해 일을 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지 않더군요. 예비 며느리였던 그 아이의 어머니를 보니 있던 정 마저 다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와 아들에게 있었던 이상한 약혼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다른 남자를 물어서 또 괴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호되게 혼을 내줬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갔으면 하는데 그러기는 힘들겠죠. 아들은 현재 아름답고 현명한 아가씨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쁜 딸도 낳았고요. 저와 남편도 손주 보는 맛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너무 현명한 사람이라 지금은 아들에 대한 걱정도 좀 덜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자신한테 이유 없이 친절하게 굴 때마다 아내에게 전부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너와 남편도 아들 걱정은 덜하고 우리들 할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만약 제가 그때 그 아이가 하는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네요. 물론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반대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상황이었다면 혹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제 방식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방식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여러 의견과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벌써 구독자 2,000명이 다 되어가네요.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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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